We'll now begin the pharmaceutical session on the topic of digital healthcare and transformation. Now, I'd like to welcome our first presenter, Ms. Oh Hae-min, Policy and Public Affairs Lead of Pfizer Korea. She'll be presenting on the topic of value prioritization in healthcare policy. Please join me in welcoming Ms. Oh to the podium. 네, 안녕하십니까. 화이자 코리아 오해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는 좀 중요한 기로인 날에 이렇게 현장까지 참석해 주시고 먼 걸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발표 주제는 혁신 신약의 가치와, 그러니까 신약의 가치와 환자 접근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계에서 종사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영어로 뭐 value for innovation, patient access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말 한 번만 더 들으면 이제 귀에서 막 피가 날 정도로 정말 많이 들었던 주제고, 이 주제와 이 아젠다로 그동안 너무나 많은 토론회와 중요한 세미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업계가 이 신약의 가치, 그리고 환자 접근성, 치료 접근성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만큼 제일 중요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사각지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제를 풀기 위해서 이 업계가 계속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건의료 정책에서 신약의 가치와 환자 치료 접근성에 있어서 과연 어떤 가치와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짧게나마 좀 화두를 던지고 싶어서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여기 모든 그 보건의료 정책을 같이 다루는 가치들을 이렇게 이분화해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나마 접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가치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자들의 건강권,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 보장성이라는 큰 절대 가치가 있고요. 그와 또 반대로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거나 경제 회복을 해야 된다거나 재정을 안정화시켜서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 그 큰 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그리고 그를 위한 약제들의 약가 제도의 이제 개선, 이런 파트에 대해서 또 중요한 정부가 고민하시는 아젠다가 있고, 그와 반면에 한정된 재원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재정을 어떻게 그러면 관리하고 안정화시키고 지속 가능성 있게 가져갈 것인가, 그 아젠다 역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의약품 세이프티 이슈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막 불거지면서 환자들의 안전, 환자들을 과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가치, 아젠다 역시 그 중요성이 점점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의약품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기저가 강해지다 보면 반대로 진입장벽도 높아지고 이제 산업이 제대로 비즈니스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그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럼 제약산업 육성은 과연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가치들이 사실은 상충되는 것 같지만 다 맞물려 있고 어느 거 하나만 선택하기에는 다 공존해야 되는 중요한 가치고, 또 뭐 갑자기 다가오는 얼전시한 업무들 이제 이슈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예외적인 조항을 둬야 되기도 하지만, 또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그만큼 기준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들, 그럼 과연 우리는 이 가치들 사이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까? 항상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예전에는 더 업계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면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환자 입장, 그리고 정부 입장, 여러 가지 산업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입장들을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참 이게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가치더라고요. 선택하기도 어렵고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신약의 가치라든지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 무게중심이 조금씩 옮겨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신약의 가치나 환자 접근성은 본인이 당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되게 멀게 느껴지는 가치인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제 자신이거나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거나 큰 병을 앓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약을 못 쓰게 되고 그 병원비나 의료비를 부담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가족을 잃거나 그런 경험들이 생기면 이거는 더 이상 경제적인 이슈나 그런 이슈로 평가될 수 없는 아젠다로 다가옵니다. 그 환자의 건강권이나 생명은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다가오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이 팬데믹을 모두가 겪으면서 신약이 어떻게 개발되고 1, 2상, 2, 3상 결과들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받아보고 있고, 또 그 신약이
승인을 받고 한국에 들어오고 다른 나라는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 한국엔 언제 들어오고 그런 접근성 이슈를 모두가 겪으면서 모든 국민이 신약의 가치와 환자들의 접근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되게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국민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좀 알아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이제 환자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혁신 신약 급여 적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했을 때 75.2%는 혁신 신약 보험급여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많은 그 표를 주셨고요. 또 72.8%의 국민이 그 혁신 신약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라고 또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9.6%는 그 혁신 신약 그리고 그 희귀 질환, 그 난치성 질환, 뭐 항암제 같은 그런 중증 질환을 위한 별도의 개정, 별도의 재원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의료 정책을 고민하고 실행하기에 앞서서 너무나 많은 가치와 우선순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의사결정을 하시기가 정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사회적 합의라든지 국민 여론이 중요한데 지금 국민들이 이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혁신 신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혁신 신약의 적정 가치가 무엇인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앞서 이제 오전 시간, 오전 세션에 너무나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하나의 신약이 개발되기까지 평균 이게 지금 몇 년 전 자료인데 지금은 더 아마 비용도 늘고 투자 비용도 더 이제 시간도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 10년 그리고 지금 한 3조 지금 많게는 4조까지 평균 4조 정도의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성공률은 12%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신약 개발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시고 그거에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막 3상까지 성공한다는 막 소식이 났다가 결과적으로 마무리 안 되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보도를 보면서 또 한국 제약 산업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글로벌 이제 R&D 총괄 그 사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웃으시면서 신약 실패를 성공을 너무 기대를 하거나 그걸 당연시 여기는 문화가 굉장히 음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신약은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실패를 했을 때 이게 또 어떤 부분이 그 포인트가 있었는지를 계속 봐야 되는데 성공하면 그게 기적이다. 그래서 과학이 만들어내는 기적이 혁신 신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의 신약이 개발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투자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한데 일례로 가끔 뭐 백신, 치료제, 한 알에 들어가는 원부자재, 원가를 이야기하시면서 뭐 약값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논란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바이알, 한 알의 그 약값이 책정되기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이 어려운 여러 가지 모든 그 투자 비용들이 다 포함된 금액이고 나아가서 그 한 환자가 질병을 치료했을 때 그 환자 혹은 환자 가족이 사회로 복귀하고 경제 활동을 다시 했을 때 이루는 경제적 가치는 그 2.5배에 달하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 신약이 개발됨으로써 입원율이 한 30% 줄었다는 2017년 보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어떤 정도의 가치가 신약의 적정 가치냐 그리고 어디까지를 그렇게 봐야 되느냐가 항상 또 고민되는 그 가치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는 사실은 환자에게 직접 전달이 돼서 환자가 그 약을 쓰고 그 약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만 진짜 그 약의 가치가 실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 왔고 좋은 약과 제도들 개선을 통해서 환자 치료 접근성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도 많이 노력하셨고 업계와도 끊임없이 계속 소통하고 고민해 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전체 이제 글로벌 이제 신약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랑 평균을 볼 때 최근 10년 동안 개발된 약 408개의 신약 중에 그 A7 평균이 58%, 유럽은 거의 70%에 달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86% 정도 되는데요. 한국은 아직 35%에 불과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힘들게 개발된 신약이 결국 우리나라에 지난 10년 동안 들어온 게 3분의 1 정도밖에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과연 그 신약 도입을 위해서 조금 더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지, 그리고 어떤 업계의 노력이 필요할지 지금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 가치에 기반한 밸류 베이스드 어프로치라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약 업계 혁신 신약은 고부가 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그 한 알의 신약이 가지는 한 바이알의 신약이 가지는 그 가치는 그 단순히 어떤 한 기준이나 어 하나의 그런 경제성 평가 잣대만으로 그 신약의 가치를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기준은 있어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가치들을 고민하고 그 안에 우선순위의 밸런스를 이루면서 정말 정책의 아트를 만들어야 되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좀 오늘 고민을 해 보고 싶은 영역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 재정적인 뭐 한정된 재원의 한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거에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거는 환자들의 건강, 환자들의 생명,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지금 뭐 대선도 앞두고 여러 가지 공약 준비도 이루어지고 또 중요한 시기인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제적인 불평등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건강의 불평등,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집을 팔아야 되고 집을 파는 정도가 아니라 뭐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환자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케어할 거고 어떻게 혁신신약 치료제를 최대한 빨리 들여와서 그분들의 그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진심 어린 고민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속심사 제도라든지 선등제 후평가 제도라든지 일단은 약을 들여와서 당장 써야 되는 긴박한 환자들에게는 약을 쓰고 그 약을 무제한적으로 뭐 무분별하게 쓰자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확실한 평가와 그 다시 한번 그 약을 점검해 본 다음에 후평가 제도를 통해서 등재 여부 내지는 그 가격 그런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보편적 복지도 물론 중요한데 올해 문케어를 통해서 보편적 복지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전반적인 보장성은 많이 강화됐지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디 가서 MRI 같은 거 이렇게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말 내가 암에 걸리거나 그런 큰일이 당했을 때 그 비용을 그로 인해서 부담을 덜 받는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실제로 공감해 주고 계시다는 그 목소리도 들었고요. 그래서 진정한 복지는 선별적 복지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복지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증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을 위한 조금 더 제도적인 뒷받침,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별도 계정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을 위한 별도 트랙을 만든다든지 그런 우선순위를 한 번쯤 더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책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그 중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희귀질환 영역은 경제성 평가로 평가하기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 잘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위험분담제라든지 경제성 평가 면제제도라든지 너무 의미 있는 제도들이 생겼고 그래서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들은 그로 인해서 많이 급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들이 더 유명무실하지 않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더 제대로 워킹하려면 더 유연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도 제도에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런 제도들을 좀 보완하려는 그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고 혁신 신약의 경제성 평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점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아이서라고 하는 이 아이서 임계값인데요. 그런 아이서 값이 사실 기존에 2013년 기준 GDP로 되어 있어서 업계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많이 냈었는데 최근에 그 GDP를 이제 기준에서 제외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기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유연하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혁신 신약의 가치를 많이 평가해 주시고 많이 인정해 주시겠구나 싶기도 하지만 이런 모든 기준이 사라지면 그때는 정말
난리 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조금 더 정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고 검토해 주셔서 혁신 신약의 가치가 그 약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조금 더 유연함, 그리고 업계와의 투명한 논의, 그리고 훨씬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초고가 혁신 치료 신약들을 어떻게 보험에서 커버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심 어린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Ms. Oh, for your very thoughtful presentation. Now I'd like to turn it over to Mr. Park Dong-jun, Head of Oncopolicy and Patient Advocacy from MSD Korea. He'll be presenting on the topic of Proposal for Sustainable NHI Coverage Expansion for Severe Disease. Please welcome Mr. Park to the podium.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MSD 박동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 전문가분들 그리고 그 정부 관계자분들과 함께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좀 그 새로운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제약산업 정책 관련된 논의를 하는 자리라고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그 약가제도 측면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중증 질환 중심으로 한 약제 보장성 강화의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짧은 소견이나마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그동안의 중증 질환 및 중증 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의 성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그동안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를 통해서 꾸준히 보장률을 높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평균 보장률 같은 경우에는 65% 내외에 머무르면서 답보 상태에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난 2019년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암의 경우에는 보장률이 78.5%, 그리고 그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88.5%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제 측면에서도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5년 동안 그 전체 약품비 증가율을 보면 8.2%였던 데 반해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그 연평균 그 약품비 증가율이 16%, 그리고 그 희귀약품 같은 경우에는 28.1%에 이를 정도로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를 통해서 지속적인 약제 보장성 강화도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약품비 지출 구조 측면에서 좀 보면 지난 2018년도를 기준으로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제 그 신약의 비중은 18.4%로 20% 미만 정도였고, 미만 정도인데 반해서 제네릭의 경우에는 OECD 평균의 20% 이상을 상회하는 43.9%인 것으로 확인이 돼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중증 질환 치료제를 비롯한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이 투입돼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뭐 아시는 것처럼 복지부도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셔서 사실 지난 2019년도 1차 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서 약제비 지출구조 합리화에 대한 정책 기조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약가 재평가와 같은 그 재정 절감에 대한 정책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반해서 사실 그 약제비 중증질환 약제비 개정 같은 중증질환 그 약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복지부가 이제 명시적으로 밝히셨던 그런 계획들은 사실 정책 기조만 남아 있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다시 실행 계획에서는 좀 빠지게 되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 그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서 전체 진료비 혹은 암 진료비에서 항암제 비중이나 결국 중증질환 그에 투입되는 재정의 비중이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지난 2018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암 진료비에서 항암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31.2%였던 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통계연보 등을 통해서 이제 그 좀 확인해 봤을 때 전체 이제 그 암 진료비에서 항암제가 차지하는 그 항암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9%, 16% 정도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물론 그 이 유럽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추산된 그 약품비의 경우에는
컨피덴셜 리베이트나 이런 부분이 좀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국내와 좀 직접 비교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심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이 연구에서도 이제 확인했던 것처럼 유럽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항암제 비중이 전체 의료비 증가 비중보다 더 빨리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의 항암 신약들이 많이 쓰이면서 항암제 약품비 증가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증질환 약제비 보장,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에서 또 하나 주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신약이 이제 급여권에 진입을 해서 환자들에게 얼마나 빨리 쓰일 수 있느냐도 주요하게 고려돼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신약 급여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실 연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패널로 참석하신 이종혁 교수님도 같이 이제 참여하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 1월부터 2020년 3월 사이에 급여 결정된 이제 32개 항암제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평균 급여 기간이 36.7개월 이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허가 이후에 급여까지 36.7개월이 걸렸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다행스러운 부분은 같은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허가를 받은 항암 신약들의 경우에는 평균 급여에 소요되는 기간이 13에서 4개월 내외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줄어든 부분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암이나 이런 암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1년이 넘는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저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신약의 급여 지연이나 이런 부분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 스웨덴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매년 항암 신약의 급여 지원으로 연간 2만 5천 년, 네, 결과적으로 이제 2만 5천 년의 환자들의 생명 연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암으로 인해서 조기 사망함으로써 치료받지 못하고 조기 사망함으로써 더 이제 환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2만 5천 년, 연간 2만 5천 년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사실은 이 연구는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14개국을 대상으로 이제 유방암, 폐암, 간암 같은 5대 질환, 5대 암종에 대해서만 실시된 것이어서 사실상 이제 암종이나 적응증이 더 추가가 되면 이러한 환자들의 생존 연수 손실 이런 부분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최근에 이제 의약품 개발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혁신적인 치료, 혁신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이러한 혁신 의약품, 중증 질환 치료제들이 계속 개발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중증 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의 정책 방향을 좀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더 커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기존의 제도들이 분명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과연 이러한 기존의 건강보험 약제 급여 시스템이나 모델들이 이러한 혁신들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되짚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좀 바탕으로 몇 가지 이제 차기 정부에서 좀 새롭게 고민하셨으면 하는 중증질환 약제 보장 관련해서 좀 고민하셨으면 하는 몇 가지 좀 제안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이제 혁신적인 치료 효과를 보이는 혁신적인 의약품 중증질환 치료제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되고 급여권에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과연 현재 우리의 제도가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고 혹은 이제 우리의 건강보험이 이것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선제적인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제 기존의 제도들이 새롭게 개발되는 이런 중증질환 치료제들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질환이나 의약품의 특성에 맞게 좀 제도나 모델들을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과정에서 제도나 모델들을 보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그런 고려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제도를 운영하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제도가 다양되면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제도 운영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지금과 같이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과정에서 장기간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환자들이 급여를 기다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의약품이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사태들을 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증질환 치료제 약제 급여 과정에서는 제도의 선택권, 결국 이제 제도 급여 과정에서 제도의 선택지를 넓혀 나가는 좀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환자들의 의견들이 이러한 중증질환 치료제 약제 급여 결정 과정에서 좀 더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는 환자단체 연합회에서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지만 이보다 앞서서 실제 이제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 평가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서 환자들의 의견이나 대상이 되는 환자들의 의견이나 목소리들이 수렴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들이 좀 마련이 되면 지금처럼 정부와 제약사가 각자의 우선순위를 앞세워서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들은 점차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이고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정을 투입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란 말이 굉장히 좀 어렵고 큰 얘기이긴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건강보험 내에서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지속 가능한 지속적인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의 그런 바탕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사실 물론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건강보험 전체 파일을 늘리면서 이런 보장성 강화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겠지만 사실상 그런 것들을 단기간에 이뤄내기 힘들다고 한다면 최소한 건강보험 내에서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사회적 공감대나 합의라는 이런 말들을 단순히 이제 형식 논리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사회보장 성격을 갖고 있는 건강보험 내에서 중증질환 약제비 보장이 사실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발목이 묶여서 더 이상 진전이 없거나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입장에서도 제약업계 그리고 환자단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입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좀 소통하고 이런 노력들을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Thank you, Mr. Park, for your very insightful presentation. Now we'll be hearing from Dr. Jung Yoon-taek, CEO of Pharmaceutical Strategies Institute, for the next presentation. He'll be presenting on the topic of global trend and development agendas of the pharmaceutical and bio industry. Please welcome Dr. Chung to the podium. 네, 반갑습니다. 제약산업전략연구원의 정윤택입니다. 오늘 큰 주제 자체가 이제 국민 건강 증진
방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산업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산업의 발전의 아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키워드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볼 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경쟁적이고 이질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원의 이슈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게 논의하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혁신 신약의 가치의 접근성, 혁신 신약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그리고 값싸고 양질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수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업이 발전하면 결국에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일자리 중에서 또 재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적인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틀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그다음에 산업의 발전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같이 공존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개념에서 좀 이 안을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제약 바이오 산업이 얼마만큼 경쟁력을 갖추었냐라고 했을 때 아까 어디에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가 선순환적인 구조를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이제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산업의 과거를 좀 살펴보고 현재와 미래 그 속에서 과연 지금 현재 글로벌 트렌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라는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아젠다를 좀 몇 개 뽑아 보았습니다. 한국의 그러한 그 제약 바이오 역사는 한마디로 여기에 뭐 또 참여하는 그런 기업도 있겠지만은 다국적 기업 외자사와 함께 같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에 외국인 투자 유치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근간이 되고 있는 지금까지의 모든 인프라, 기술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유를 하고 그 노하우를 습득을 하면서 70년대, 80년대 가면서 어떤 신약 쪽으로 디벨롭하고 지금은 현재는 글로벌 쪽에서의 어떤 신약 측면과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넘기 힘들다는 미국 FDA라든가 EMA 등에서 상당한 품목들이 허가를 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좀 살펴보면 사실은 이게 제약 바이오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가 이 산업이 지금까지 있게끔 한 중요한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한 4가지의 중요한 그런 정책적인 변화 이슈들을 좀 보면요. 먼저 FTA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농업과 함께 제약이 그 어떤 피해 산업으로서 했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산업을 들어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9년에 우리가 이제 빅3 산업, 자동차, 반도체와 함께 바이오 헬스가 미래의 중요한 그런 산업으로 인식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년에 이제 한미 FTA 이후로 이제 피해 산업을 구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약산업 육성법을 제정해서 체계적인 그러한 어떠한 지금까지의 발전을 지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백신에 대한 글로벌 허브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 보면 상당히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R&D 투자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어떤 기술 라이센싱 뭐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현재 잠재력들을 좀 보게 되면은 우선은 뭐 해외 진출 라이센싱 측면에서 매년 최고의 그런 어떤 큰 수치로 그 어떤 우리가 이제 가치 있는 신약들이 해외로 이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고요. 바이오시밀러는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퍼스트 무버로서의 단초를 마련했죠. 거기에 이제 생산에 있어서의 어떤 글로벌 허브의 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픽스라든가 아니면 ICH와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한 규제를 마련하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초기에 뭐 첨생법 굉장히 중요하죠. 글로벌 트렌드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역량을 갖춘 인프라 규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우리나라의 생태계 내지는 규제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한 가능성을 제시를 했다. 거기에 어떤 임상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한계점들을 보면
전 세계 50대 제약기업들이 거의 뭐 세계의 그러한 산업을 리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50대의 제약기업이 없습니다. 주로 미국, 유럽, 일본 뭐 그렇게 이제 세 축이 주로 이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결국은 이제 성공 모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50대 클럽에 들려면 결국에는 뭐 3조 5천억 정도, 3조 원 정도의 매출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1위권이 이제 한 1억 1조 6천억 정도니까 한 2배 정도의 매출 신장이 이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는 어떤 성공 모델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보게 되면은 그 해외에 뭐 우리가 이제 역축적으로 했지만은 임상 실패라든가 아니면 기술 라이센싱 아웃했던 것이 회수된다든가 뭐 이런 이슈라든가 특히 이제 인력 측면에서의 글로벌에 어떻게 부합하고 거기에 경쟁력 갖출 수 있는 인력에 대한 한계점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하고 혁신형 가장 좋은 모델로 하고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조금 관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보스턴이나 샌디에고 같은 그런 자발적이고 민간 중심의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측면에서는 키워드는 그렇죠. 뭐 첨단이라는 이슈와 융합이라는 이슈가 같이 맞물려서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코로나 이슈로 인면서 이제 미국의 돌파의 케이스로 보게 되면 정부에서 이런 혁신에 대한 부분에 특히 제약바이오는 이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이슈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미국에서도 과학기술 정책 실장을 어떤 장관급으로 승격을 하면서 그리고 또 기존에는 이제 핵 원자력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물리학자가 이제 정책 실장을 했는데 이제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리드했던 MIT 교수가 정책 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뭐 이 맥락은 앞으로 미국도 이런 과학 기술에 있어서 바이오 헬스에 대한 중요성 비중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간다는 그리고 또 안보와 직결되는 그런 산업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허가 측면에서는 이슈되는 게 희귀 난치성. 결국에는 이제 그 허가의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미국 FDA에서 허가된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엄면리가 크고 그리고 이제 희귀 난치에 대한 이슈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허가에 대한 프로핏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든가 프라이어티 리뷰라든가 등등이 같이 고려될 수 있는 것들로 바뀌고 있다. 뭐 특히 뭐 의약품에서도 이제 제네릭이라든가 바이오시밀러 같이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구 고령화에 발맞게 그렇게 고민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생산 측면들, 배치 스타일로 품질에 대한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CM, 소위 컨티뉴 매니팩처링을 통해서 품질과 그리고 또 생산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지금은 공허한 것 같지만은 AI를 통해서 어떠한 시간과 그다음에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아젠다를 발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이러한 아웃소싱에 대한 중요성 뭐 굉장히 커 나가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티의 사례들을 볼 것 같이 셀과 진을 기반한 그러한 것들이 과거에는 뭐 미들딜 정도로 아주 조그맣게 이제 딜들이 일어났다가 가시권에 들면서 빅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래에 중요한 어떤 산업 내지는 기술에서의 패러다임을 이끌 수 있는 분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의 그런 그 현상을 살펴보고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를 부합을 했을 때 전문가 중심으로 이런 그 것들을 좀 논의를 해봤어요. 지금 권덕철 장관께서 진흥원 원장 계실 때 위원장을 하시고 거기에 한 17명 정도가 같이 참여해서 주로 이제 현장에 있는 그 산업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젠다들이 이렇게 이렇게 발굴이 됐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버넌스 측면들, 굉장히 뭐 어떤 5개년 종합계획이라든가 생명과 육성법 근거한 발전 방안 수립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단발적으로 어떤 민간에 대한 수요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상시적으로 좀 창구를 마련해서 이거를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첫 번째 아젠다를 뽑았고요. 거기에 이제 밸류 체인별로 R&D 측면에서 이제 쭉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임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뭐 이제 뭐 대조군에 대한 약가에 대한 우려에 약가에 대한 반영이라든가 아니면 세제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임상에 대한 비과세인데 이제 그 과세한다든가 뭐 이런 측면들. 그리고 이 그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R&D 혁신의 한국형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R&D의 아젠다 발굴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로 뽑았고요. 규제 측면에서 이제 오늘도 뭐 계속해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아젠다 중에 결국에는 약간 결정 구조에 있어서의 어떤 혁신성 내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이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현재의 목소리, 규제 과학을 측면에서의 그런 선제적 대응, 특히 이제 첨단 융합에 대한 그런 기술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미래를 좀 예측을 하고 적절한 어떤 그 첨단과 융합에 대한 그런 어떤 제도적인 아주면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선제적으로 제공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이제 뭐 뭐니 해도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가 우리나라에 한 16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측면에서의 좀 외국의 그러한 사례에 비춰볼 때 그러한 관중심으로 이제 출발은 하긴 했지만 민간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워킹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또 각 클러스터별로의 그러한 역할들을 좀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부분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해외에 이제 코리아 이제 어떤 그 미니의 클러스터를 좀 조성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현지화된 체계를 좀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장 접근성에 대한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기술 사업화에 대한 전문 인력 또는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또 뭐 키디라든가 코트라 같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거점 내지는 지원 인프라가 있는데 이런 걸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또 우리 그 여건상 내지는 정서상 좀 쉽지는 않지만 성공과 실패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뭐 이런 것도 좀 제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장 접근성에 이제 또 그게 또 뭐 AI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후순위긴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미래에서 뭐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 내지는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분야에 있어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들을 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뭐 이 지금까지 나온 아젠다들을 보면 이제 밸류체인별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슈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과 그래도 고민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에 대한 노력들 그리고 또 뭐 말씀 거창하게는 또 사회적 합의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약 바이오 산업이 이제 과거에서 쭉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과거에도 이렇게 많은 고민들 속에서 나온 결과물들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각 분야의 그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좀 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Dr. Chung, for your comprehensive presentation. Now, we'd like to move on to our next segment, a panel discussion. The panel discussion will be moderated by Professor Lee Jae-hyun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Pharmacy. He'll be joined by our previous 3 presenters, as well as 4 additional thought leaders in the pharmaceutical field. Director Yang Yoon-seok from the Division of Pharmaceutical Benefit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irector Kim Ae-ryun from Pharmaceutical Benefit Department of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Professor Lee Jong-hyuk from Chungang University's College of Pharmacy, and last but not least, Vice Chairman Park Jung-tae from Korea Biomedicine Industry Association. Please join me in welcoming all of our participants to the stage. 안녕하세요. 오늘 암참이 주최한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세미나 제약 분야의 발표 및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이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션 제약 분야 발표 및 패널 토론에 대해서 먼저 세 분의 발제자가 발표를 먼저 해 주셨습니다. 한국 화이자 제약의 대협력부 오혜민 이사, 또 한국 MSD 대외협력팀 박동준 상무, 그리고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이신 정윤택 원장이 발표를 해 주셨고요. 오늘 패널 토론은 네 분의 토론자가 참여를 합니다.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제 왼쪽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양윤석 과장 오셨고요. 따로 인사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 참석해 주셨고요. 또 예, 다들 반가우신 모양입니다. 예.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죄송합니다. 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이종혁 교수 참석해 주셨고요. 그 옆으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상금 부회장인 박정태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세 분 발제를 통해서 국민건강 증진 방안이라는 주제를 갖고 뭐 신약 접근성이라든지 약가제도, 가치 중심 헬스케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회사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희태 원장께서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 방향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세 분의 발제자들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패널 토론 하기 전에 또 우리 참석해 주신 네 분 토론자들의 모두 발언을 함께 먼저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제 왼쪽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으로부터 먼저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 양윤석입니다. 네, 이렇게 토론 초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내용 잘 들었고 저희들 정책에 참고해서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뭐 균형 있게 좀 이렇게 봐주셨다 생각하고요. 뭐 이런 한정된 재원에 대한 부분도 우려해 주셨고, 또 신약급여에 대한 그런 기간, 그다음 급여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지적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뭐 정부 토론회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항상 숙제고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정말 아프신 환자분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게 급여를 해주는 게 저희 이제 소임인데, 이 한정된 재원 하에 정말 잘 급여를 드리는 게 중요한 숙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접근성과 그다음에 적정한 약값 보상, 어찌 보면 좀 양립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걸 잘 균형 있게 잘 맞춰가는 게 저희들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얘기들은 토론 때 말씀드리고요. 뭐 일단 원론적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모두 발언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의 김혜련 실장입니다. 이런 보건의료 혁신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평원이 원래 그 약제급여 평가를 이제 건강보험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정부의 정책 지원을 저희가 맡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약제가 이제 포지티브 제도가 2006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쨌든 환자의 어떤 접근성, 신약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중증 질환 환자에 대한 어떤 보험의 확대를 위해서 그간의 뭐 위험 분담제나 경제성 평가 면제 트랙이나 허가 평가 연계라든가 사전 승인 같은 제도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잘 아실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주어진 재정에 한정된 그 범위 내에서 환자한테 어떻게 하면 접근성을 더 제고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도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축에서 저희 늘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참 많이 열심히 달려와서 12월에 어떤 맞고 있는데요. 이 시점까지도 많이 노력하지만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많이 협의하면서 개선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이종혁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환자 접근성 향상을 뭐 필요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된 것 같아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담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2006년, 뭐 구체적으로 2007년부터 이제 우리 약제 선별 등재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 뭐 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뭐 디지털 혁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이런 기술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일어나면 뭔가 바뀌어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 엄청난 변화를 겪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의약품 개발 기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발전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에 설계했던 그 제도가 그 당시에 그런 그 개발되던 신약에는 굉장히 적합한 제도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은 다시 한번 이 제도를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나오는 신약들 회사들도 마찬가지, 정부도 마찬가지, 환자들도 마찬가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많이 겪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좀 이런 우리가 건강보험 재정의 그런 이런 제한된 폭에서 너무 갇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좀 패러다임을 바꾸는 뭐 그런 논의가 좀 앞으로 건설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작은아마한 뭐 이런 좀 바람이고, 좀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 바이오약품협회 박정태 부회장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또 초대받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 말씀드리고요. 먼저 발표하신 우리 오혜민 이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백신 쪽에 허가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한 20년 전 같아요. 그 당시에 보사부 시절이었는데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 B타입 히브 백신이라고 그러죠. 스마트균 백신인데 그 백신 허가를 그때 제가 진행을 했었어요. 임상도 국내에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허가 담당자가 왜 국내에서 발생하지도 않는 별로 발생 빈도가 이런 낮은 걸 갖다가 그 당시 수입 허가를 진행했었습니다. 국내 수입 허가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걸 들어오냐고 상당히 그 나무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아들이 그 수막균에 걸려서 아산병원에 입원을 막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뇌 척수액을 뽑고 뭐 엄청난 그 어린애가 고통을 받고 병원에 며칠에 입원하면서 검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물론 이제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이 수막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만일 이 백신이 진작 허가 받아서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내가 지금 한다. 당신 아들이 걸렸으면 그런 말 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혜민 이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가치를 참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국회까지 찾아가서 울며 불며 호소하는 정말 병든 어린 애를 붙잡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머니의 절박한 심정, 그런 마음이 어쩌면 우리가 혁신신약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이유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어떤 유전 질환들이 많이 나고 희귀 난치성 질환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바이오薬분야에서 이런 그런 혁신적인 신약 가치 제도가 좀 하루속히 좀 정착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모두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 세미나 좌장 하다 보면 분위기가 맹맹해요. 대충 발언 내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오늘 이 박정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상공부회장님이 오늘 패널 토론에 불을 지피시는 것 같습니다. 예. 현실적인 경험까지 더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얘기 해주신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 패널 토론이 너무 열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진행을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모두 발언 전에 이미 세 분이 발표를 또 해주셨고요. 또 간략 하나만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정부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나아가서 학계와 단체에서 생각하시는 문제들을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자유롭게 7분의 토론자들이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유 토론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 토론 과정에서 혹시라도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 토론에 좀 참가하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면, 일단 패널 토론, 패널 참여자들의 토론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런 기회를 또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오늘 발표하신 분, 또 모두 발언 하신 분들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발표해 주셨던 어떻게 우리 파이자 제약의 오해민 이사님, 정부나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나 심평원, 또 학계에 주문하시거나 질문하실 그런 내용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군가 그냥 시작을 하는 게 낫죠. 저는 복지부, 심평원 다 같이 여기 계신 교수님도 그렇고 패널 분들께 그냥 편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모두 발언 말씀을 다 듣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공감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 안에서 우리가 그 파이 안에서 너무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항상 우선순위를 고민하고 어떤 질환 영역에 더 포커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치료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이렇게 봐야 되는지 자꾸 그런 고민을 하는데, 조금 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전체 건강보험 재정 자체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보건의료에 대한 우선순위 자체가 올라갔고, 그 안에서 또 이런 제약업계, 그리고 제약산업 발전, 글로벌 백신 허브, 이런 제약산업 육성 자체에 대한 전체 정부의 그 우선순위도 굉장히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장성 강화뿐만이 아니라 제약산업 육성, 꼭 우리가 정해진 한정된 재원 안에서 그 두 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 계속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정 자체를 늘려서 보장성도 강화하면서 제약산업 육성하고 그 두 마리 토끼를 더 같이 잡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여기 계신 패널분들 의견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대선 앞두고 차기 정부에게 또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면, 실제로 건강보험법에 보면 그 건강보험료로 들어오는 그 비용 중에 매년 그 건보 예상 수입액의 20%를 그 건강보험에서 국가가 법정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20%를 지금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14%밖에 건강보험
그 지원이 안 됐거든요. 국고에서 이제 국고 보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약간 일몰 규정인데 정례화해서 법적인 그런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해서 아예 전체 건강보험의 재원을 좀 확보하는 방안도 제안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야 재원 자체가 좀 늘어나야 그 안에서 지금 아까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그 수년간 정부와 같이 머리 싸매고 같이 고민했던 그런 여러 가지 가치들, 우선순위들을 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양하게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아마 저기 가치나 정책의 우선순위 차원에서 한정된 재원 이외에 재정 확대를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한번 잡아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하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건보법상의 국가 예산 지원 부분도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저기 양 과장님이 총대를 매셔야 될 것 같죠? 예, 법제부 입장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고요. 관련해서 예, 또 추가적으로 뭐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예, 먼저 주시죠. 예, 예. 좀 비슷한 그 맥락이라서 같이 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요. 선별등재 시행 당시에 우리나라 약품비 비중이 약 30% 정도 육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사실 그때 선별등재제도, 그 다음에 중간 2012년도에 약 일괄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약 24% 정도, 전체 약품비가 약 2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목표가 25%, 뭐 제가 기억하기 26% 정도, 25%, 뭐 이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그 정도, 지금 현재는 그 수준은 달성을 했는데 앞으로 혹시 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뭐 약품비의 적정 수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하니까 좀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예상했던 거긴 합니다만 어떻게 저기 양 과장님 다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아무래도 심평을 해서 계속 연구도 해오시고 또 준비도 해오셨으니까 나눠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일단 먼저 양 과장님 먼저 얘기 듣겠습니다. 예. 네, 뭐 질문 주신 거죠. 우혜미 이사님이시죠. 네. 뭐 항상 뭐 토론에 오면 이제 건강보험의 재원의 한계를 이제 당국으로서는 항상 말씀드리니까 이제 재원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재원을 확대하더라도 재원은 항상 한정적이죠. 그래서 그 안에 우선순위의 문제는 항상 있는 거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배분할 거냐는 사회적으로 마련한 제도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이 되죠. 아무래도 이제 재원을 확대하면 그 배분이 좀 더 쉬울 거고요. 근데 뭐 항상 그런 정책을 하다 보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그런 문제에 맞닥뜨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보면 저희 약품비가 아주 과다한 것도 아니고요, 아주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증가율은 되게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물론 이제 통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그 약품비에 이렇게 돈을 지금 쓰고 계신다는 거죠. 20조 원이라는 돈을 그 보험료에 그렇게 약품비에 써도 된다 하고 지금 이렇게 부담을 하고 계신 거고요. 지금 뭐 성장률, 물가 상승률, 재정 지출률 이런 거 봐도 다 5% 이하의 그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건강보험 쪽에서는 거의 이제 진료비 쪽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만 약품비는 뭐 지금 거의 연평균 8%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래 거기에 약제비는 이렇게 돈을 써도 된다 하고 그렇게 봐주시는 거고요. 재원을 늘리는 것도 국민들의 그런 동의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 약품비를 더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동의는 아마 수반이 돼야 될 거고요.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부담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뭐 전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중이 좀 작다고 이렇게 지적해 주셨지만은 그 화이자 MSD 지금 창문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그 15% 이상의 증가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돈을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체적인 좀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고 지원 관련해서는 뭐 예, 항상 이슈화 되는 문제입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외에 국고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항상. 그래서 뭐 기재부에게서 계속 예산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제 정부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예,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지금 배분이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또 꾸준히 늘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 정도 예, 답변 예,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이제 약가 제도에 굉장히 큰 획을 그었던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별 등재가 될 때 약제비 비중이 한 30%에 육박했었고요. 그리고 12년 이제 약가 일괄 인하를 하면서 이제 그래프라 그래야 되나? 그게 이제 많이 이제 달라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제가 2년째 겪고 있는데요. 진료비하고 약품비가 나타내는 패턴이 좀 변했습니다. 늘 두 개 다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진료비가 거의 8에서 10% 정도 평균 올라가고 약제비는 그보다 못하지만 뭐 6에서 8% 정도 따라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진료비가 1% 증가할 때 약품비는 3% 증가하는 걸로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약품비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전히 증가하는 양상은 조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료비를 상회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한번 보다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해서 그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GDP로 본다면은 OECD 평균 수준하고 제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보건의료 비용 중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회한 어떤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까? 목표가 있었나요? 정책 목표. 좌장이 물어보면 안 되는데 우리 이정혁 교수님이 이 보험약가 분야에 많이 이제 연구도 하시고 좋은 보문도 많이 내셔서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그때 저도 가졌던 의문이 당시 정책 목표 설정 그 정책 설계할 때 혹시 정책 목표가 있었나 약제비 비중에 대해서 그게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분께 혹시 있었으면 있었다고 하고 없었으면 없었다, 있었으면 몇 프로였다. 이것만 얘기해 주실 수 혹시 있으실까요?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마 는 당시에 이제 아마 약품비 비중이 29% 30%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아마 당국 입장에서는 관리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OECD 국가들이 중거치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요. 당시 보도 자료에는요, 정확하게 한 25%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거를 달성을 어느 정도 했는데, 그럼 그 다음 또 목표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거가 좀 저는 궁금했던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혹시 또 오늘 토론에 참여하시는 발제자나 토론자 중에 의견 제시하실 분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예. 오해민 이사님이 두 꼭지 얘기하셨는데, 그거 이제 한 꼭지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우리 지금 최근에 보면 첨단 바이오 약품 분야에 엄청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지금 뭐 벤처들이 생기는 게 뭐 전부 다 첨단 바이오 쪽에 합니다. 또 정부에서 그동안 뭐 십수년 동안 세포치료제나 첨단 바이오 쪽에 산업 쪽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제품들이 실제로는 시장에 그렇게 접근성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약가의 마지막에 이제 약가 문제가 이제 겹치는 부분인데, 희귀 난치성 질환의 신약 개발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치료법이 없는 어떤 충족 의료 영역에서 굉장히 어떤 희망의 불빛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최근에 또 그런 거에 어떤 호응해서 정말 유전성 질환에 대해서 한 번만 맞으면 치료가 되는, 완치가 되는 어떤 유전자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정말 혁신적인 그런 신약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혁신적인 제품들이 어떤
환자의 어떤 접근성 부분이 계속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가의 한쪽에서는 어떤 그 R&D 쪽에 어떤 첨단 바이오 쪽에 엄청난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또 많은 어떤 우리의 바이오 산업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시장 쪽에서의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까 그 모두의 오혜민 이사님 말씀하시는 어떤 이제는 R&D부터 산업 육성 정책에 있어서 R&D부터 약가를 포함한 시장에서의 어떤 상용화까지 어떤 그 전반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통합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그런 부분도 뭐 여기서 대답을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담론이긴 합니다만 혹시 우리가 앞으로 정책 뭐 담당하시는 분도 그렇고 관심 있는 정책에 관심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제언이 있거나 뭐 추가하실 분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항상 예상되어지는 거긴 합니다만 정부 당국에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고민하시는 시간을 갖는 동안에 저희가 고민하시는 동안 예.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너무 궁금하여서요. 네, 고민하시는 동안 잠깐만 그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그 초고가 혁신 신약이라고 불리는 요새 이제 원샷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 지금 업계에서 가장 화두기도 하고 앞으로 정말 다가올 차세대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다가올 그런 혁신 신약들을 과연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또 계속 팔로우업 해야 되는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도 이제 앞으로 향후 나올 그 유전자 치료제 관련 파이프라인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그 부회장님 말씀처럼 이게 단순히 약가를 뭐 어느 정도 받고 급여를 받고 그런 부분에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나 뭐 세포 치료제나 이런 완전 다른 패러다임의 약들은 기존에 일주일에 뭐 3번씩 주사를 맞아서 평생 맞아야 했던 뭐 어떤 질환에 대해서 단 한두 번에 한 번의 주사만으로 평생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면 과연 그 일주일에 2번, 3번씩 맞던 주사제를 평생으로 계산했을 때 약값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가. 플러스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더 좋아지고 그 환자가 훨씬 더 사회에 복귀를 하고 경제활동까지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감안한 그 가치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이제 이슈가 되게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더 나아갈 길이 많기 때문에 그 약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거죠. 그 에피커시라든지 세이프티 같은 부분들을 계속 꾸준히 팔로우업 하면서 그것도 이제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지금 현재 정부가 식약처가 발표한 롱텀 팔로우업이라고 하는 그 장기 추적 조사 결과가 과연 글로벌에서 그런 치료제들을 개발할 때 가져가는 그런 규제 스탠다드랑 어느 정도 갭이 있는지 그게 과연 그 치료 신약을 더 개발을 촉진하는 그 부분인지 아니면 관리가 일부 글로벌 그 모니터링 시스템과 중복이어서 더 그런 불필요한 어려움 애로사항은 없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최종 급여를 이제 할 때도 힘들게 급여를 통과했다 한들 그게 워낙 고가라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 그 분할 상환을 할 것인지 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아직 좀 구체적인 약가제도 스킴이라든지 그런 액세스 그런 다양한 해결책들이 좀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연구 용역도 하고 있고 또 심평원에서도 그런 유전자 치료제와 같은 혁신 치료제의 향후 이제 약제 급여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좀 논의된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또 어떤 부분 그렇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조금 더 의견 첨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사장 입장에서 지금 뭐 박성태 부회장님이나 오혜미 이사님 질문하신 거를
오늘 패널 토론을 통해서 답을 다 듣기에는 사실 제가 들어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식약처의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나오는 추적조사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우리 양 과장님이 머리가 너무 복잡하실 것 같아서 제 재량으로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을 생각하시는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 사이에 아마 저희가 이제 제한된 시간도 있고 하니까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같이 한번 토론에 참여하고 싶은 뭐 아젠다가 있으신 분들 얘기 주시면 묶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만 혹시 의견 주실 분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손을 드시고요.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면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좀 전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비아트리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한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파마 세션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초고가 신약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이종익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 이후에 지금 이 선별 등재 제도 하에서는 이런 초고가 신약들이 등재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약과 업무를 하면서 이런 초고가 신약을 등재할 때 굉장히 그 단계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누가 봐도 굉장히 고가의 약이고 또 반면에 굉장히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는 굉장히 시일이 급박한 이런 약제들에 대해서는 좀 예외적으로 심평원과 공단을 거치는 이런 프로세스보다는 복지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고 공단과 심평원이 동시에 참여해서 좀 일련의 협의체를 통해서 좀 이렇게 등재 절차라든지 등재 방법을 좀 고민할 수 있는 좀 유연한 등재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선등재 후평가라고도 얘기가 되지만 사실은 그 관련된 기관들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좀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능적인 절차에 대해서 복지부가 그냥 관리 감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주도적으로 심평원 공단과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이런 약들을 등재하고 재정 방안들을 좀 할지 또 제약사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론화되는 그런 절차가 좀 별도로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좀 제언드리고 싶은 사항은 늘 이야기하지만 유명한 얘기처럼 수술에는 성공했지만 환자가 죽었다. 이런 멘트가 가끔 외교 협상이 끝난 이후에나 이런 데 기사에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근데 2012년에 있었던 일괄 약가인하든지 또는 그 이전에 시작됐던 기등재 목록 정비라든지 사실은 용두 3위로 끝난 약제비 적정화 방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래는 기등재 목록 정비도 비용 효과성을 평가해서 비용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제들은 급여 목록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던 것인데 결국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몇 년을 끌다가 결국에는 일괄 약가 인하로 귀결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진행되고 있는 건보종합 계획 하에 어떤 그 재평가 계획도 사실은 그와 같은 답보 상태에 이른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가격을 통제하는 데 너무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관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가격보다도 약간 사용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관점들을 좀 본다거나 또는 사실은 이제 환자 입장에서도 좋은 약제들이 많아진 만큼 환자 입장에서도 어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거나 이런 장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각도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전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비아트리스의 조한준 좋은 제안을 주셨고요. 아마 오늘 참석해 주신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측에 대한 제언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서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토론 있으시면 이런 기회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니까. 예, 우리 이종익 교수님. 예. 과장님 좀 더 생각하실. 예, 좀 더 생각하실. 근데 보니까 메모를 다 하셨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말씀 주시죠.
초고가 신약 등재 관련해서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급여 범위 확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언제 이게 되는 건지, 언제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저희가 도저히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저는 우리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많은 노력 끝에 아까도 나왔지만 보장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굉장히 좋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부 노력만으로는 뭐 되게 어렵다는 거 다 아시겠지만 우리 그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회사들 지금 초고가 약 신약을 등재시켜야 하는 회사들은 이 등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우리 저기 생각하시는 동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좀 그렇게 해드릴까요? 기업에 계신 분들이 초고가 신약 등재를 위해서 하고 계신 거죠. 결국은 재정의 문제가 가장 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예, 노력을 좀 그래도 같이 해나가야 이게 해결의 기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정부한테만 뭘 해라 하면 이것도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사들은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훨씬 그 오해미 이사님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초고가 치료제에 대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아마 이종혁 교수님 생각은 정부에다만 바랄 것이 아니라 정부에다만 바랄 것이 아니라 기업도 나름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고 그 노력의 일부라도 소개해 줄 수 있는지 그렇게 네, 질문드린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하고 또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게 단순히 뭐 정부 분들에게 이렇게 급여 해달라 기업들이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유전자 치료제가 파이프라인이 좀 향후 타임라인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이미 본사 차원에서도 이런 가치 있는 혁신 신약이 정부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클 경우에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정부의 부담도 줄이면서 이것들 각 나라의 국민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이 약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미 그런 마켓 액세스 전략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아직 여전히 뭐 그런 전략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과 노력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기상조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차원에서 분할 상한제라든지 아니면 이 약값을 그러면 어떻게 그 불확실성을 정부 입장에서는 불확실성과 그 불안감을 줄이면서 이 약의 효과와 안전성을 계속 잘 모니터링하고 가져가면서 환자들에게 이 약을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되게 다양한 매트릭스적인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특정 국가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그런 초고가 신약에 대한 액세스 전략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든지 항암제라든지 그런 급여 등재를 위해서 다양한 위험 분담자 안에서도 좀 다양한 스킴들 이게 정부와 같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다양한 유형화시키는 고민들을 정말 굉장히 업계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뭐 구체적인 어떤 이런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닌데 제가 아까 발표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런 초고가 신약이나 사실은 재정 부담이 큰 신약들의 급여 등재 과정에서 사실은 회사들도 본사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최대한 이제 환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가끔 보면 이제 본사나 이런 다른 해외 선진국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제도들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특성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국내에서는 그런 제도들을 혹은 이제 모델들을 적용하고자 해도 사실은 선택의 폭이나
그런 적용의 폭들이 사실 너무 좁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선제적인 그런 제도들을 좀 제한하거나 그런 것들을 논의하기에 조금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아까 이정혁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이제 제약 업계들도 그런 노력들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선택의 폭을 좀 넓혀 나가기 위한 그런 고민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인택 원장님. 네, 뭐 제가 직접 기업체에 있지는 않지만 이제 사실 그 산업의 트렌드 자체가 지금 현재 프라이머리 케어에서 세컨더리 케어고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소위 정밀의료, 맞춤형 의학 뭐 등등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뭐 대부분의 다른 나라도 이 이슈는 굉장히 큰 이슈고, 그리고 또 그걸 뭐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도 만들고,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도 이제 천수대법도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외국 사례는 보통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초고가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기금을 만든다는 거죠, 별도로. 그래서 이 뭐 기존에 있던 그런 재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의 그런 희귀 난치성, 대부분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금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공보험에서의 한계점을 이제 민간보험까지 이제 확대를 해서 소위 지금 우리나라 제도적으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부분에 이런 민간보험에서도 이런 희귀난치 고가 의약품을 대상으로 되는 보험을 만들어서 민간에서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례가 있고, 마지막으로 뭐 지금까지 가장 좋은 모델들은 위험분담제이지 않습니까? 리스크 쉐어링. 그래서 등재 이슈가 또 크지 않습니까? 뭐 대조 약물이 없으니까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등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측면들, 그리고 또 사용량과 연동돼서 이제 가격을 적정하게 또 책정한다든가 뭐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해외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외에도 많겠지만은 어쨌든 시점은 지금 패러다임이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는 정부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첨단 바이오 제품으로 출발을 해서 초고가 치료제에 대한 급여 문제까지 지금 이해가 진전이 되면서 선등제 후평가, 또 분할 상한제, 민간 기금,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적 제약도 있고 해서 이런 거 다 일괄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우리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님이 전체적인 거를 다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메모를 많이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 마지막 정리해 주시면. 준비되셨을까요? 예. 바른 기회 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이 많아가지고요. 예, 이 자리에서 뭐 다 말씀드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초고가 신약 이제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정부에서 당연히 뭐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심평원 공단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주신 의견이 늦다, 시간이 걸린다, 좀 빨리 해라, 환자들 기다린다 이런 주문이셨고요. 그래서 현행제도 규정 내에서의 등간 제도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심평원 실장님하고 공단의 실장님 제가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좀 잘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지금 이런 뭐 시간이 환자 입장에서는 뭐 이해 못할 바 아닙니다. 당연히 뭐 생명과 연관돼 있는 약제고, 다만 이제 이게 뭐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그걸 부담하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적정한 이런 보상이 되도록 하는 게 또 제 소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좀 불가피하게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제 이제 개별 건별로 지금 저희 검토를 하고 있어서 아마 궁금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걸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현행제도 내에서 위험분담제 틀 안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계약 형태가 좀 달라지는 거죠. 고가의 일회 투약이라는 이 약제 특성을 고려해서, 그러면 나중에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날 그 효과에 대해서,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제약사하고 이렇게 분담을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지금 개별 건에 대해서 제약사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이런 약제들이 계속 이제 보험 신청이 되면 그런 그 위험 분담의 계약의 한 유형을 좀 정형화 시켜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요. 등재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밖에서 많이 이제 주신 의견이 성과 기반, 성과에 따라서 약제비를 지불하는 이런 모형을 많이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전문가분도. 그래서 제약사하고 지금 그런 구체적인 계약 형태에 대해서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뭐 내년 정도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계약 형태를 하나의 위험분담의 그런 유형으로 공식화시켜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위험분담제하고 경제적 평가 면제 이런 지금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그렇게 제도 개선을 계속 해왔고 작년 말에도 한번 이렇게 확대가 됐었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제도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이렇게 한번 개선을 했고 금년에 그렇게 집행을 했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 효과 분석을 좀 해서 접근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업계와 소통하고 안을 한번 좀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업계에서 계속 의견을 주셨고요. 그 경제성 평가 면제 약제들이 상당수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당한 부분의 상당수의 약제들이 그렇게 지금 그 평가를 받지 않고 평가의 어려움상 평가를 받지 않고 지금 그렇게 지금 등재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내년 초에는 한번 좀 구체적인 안을 내용을 두고 업계랑 좀 그 뭔가 좀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 안을 좀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 예, 이 정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긍정적이고 진솔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패널 토론을 좀 이제 정리를 좀 할까 하는데요. 예, 시간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고 해서 오늘 국민건강 증진 방안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제 신약의 접근성, 특히 약가제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이 되고 거기에 대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이 제약기업과 보험당국 간의 이 급여에 대한 뭐 순위 문제 이런 거 풀기가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 가지 대안들도 제언이 됐고요. 이를 또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정부의 오픈마인드도 아마 확인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논의가 계속 지속이 돼서 좀 더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의 대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이런 토론의 기회를 만들어준 우리 암참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 제약 분야 세션 발표 그리고 토론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Many thanks to our panelists and moderator for sharing their views on our path forward for the pharmaceutical industry here in Korea. Now I will wrap up our 2021 Healthcare Innovation Seminar. I'd like to thank all the speakers and everyone who joined us online and offline.